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지금 오염수가 얼만큼의 피해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분명한 건 일본이 예고한 원전 오염수 방류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하고 국제사회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환태평양 국가들하고는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절대로 이런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 국가들을 국민 안전 또는 식탁 안심을 위협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 인류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걸 또 먹어야 되는 거고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기름 유출과 또 다른 차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기름 유출 못지않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바다의 미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바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염으로 얼룩져가고 있었으며 그 고통을 멈춰달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망망대해를 돌고 돌다 언제 어디서 위험성을 드러낼지 모르는 해양오염.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바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아름다운 해안선이 절경을 이루던 태안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국내 최악의 해양 오염으로 기억되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뜻밖의 재앙은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해양 크레인의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파손된 유조선에서 약 12,000킬로리터의 원유가 흘러나왔고 이는 삽시간에 태안을 잠식해 나갔는데요. 거친 파도로 인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원유가 오일 펜스를 넘어가 그 피해가 더 컸죠. 유출되는 과정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빠른 조류와 해류를 타고 유조선에서 나왔던 원유들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오일 물방울들이 수층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물질들과 흡착하면서 빠른 속도로 수층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가라앉은 기름 덩어리들이 퇴적물 내부까지 침적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라앉은 그 오일 덩어리들은 수십 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자연스럽게 정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해안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잃은 태안. 푸른 바다를 논일던 동물들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생명을 잃어갔고 바다 생물들은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 정든 보금자리를 떠났습니다. 표면에 형성된 기름 유막은 빛과 산소 유입을 막아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렸으며 기름의 독성은 수많은 수중 생물의 폐사를 유발했죠. 전문가들은 태안이 원상 회복하기까지 짧게는 10년, 아주 길게는 100년이 걸릴 거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주민들도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양식장 약 3만 6천 헥타르가 기름으로 오염되며 어패류가 대량 폐사했고 장시간 동안 조업이 중단돼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살려 어떻게 보면 대책임성. 그럼 이게 뭐는 기관이야 이게 대책임 없는 거 기관이. 당시 태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태안 주민들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아직 40만이 안 넘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123만 명이 전부 다
2007년도 기름 유출 났을 때 이제 저희가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그 역기온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새벽에 나와봤더니 뭐 그때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때 기름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근데 보니까 뭐 기름 덩어리들이 이렇게 밀려와 있고 그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뭐 사람이 뭐 정신이 넋이 나갔다고 그럴까요? 그냥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패닉 상태였죠, 말 그대로. 심지어 날아다니는 갈매기마저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 그 냄새가 독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 연안 양식장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맨손업, 굵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었고 하루아침에 배가 출어도 못하고 어민들은 아주 뭐 생계가 하루아침에 문이 다 닫혀버렸죠. 이제 해변가에도 전부 우리들이 장화를 신고 기름을 거두러 다녔는데 장화 안으로 기름이 막 들어가고 해가지고 피부병이니 뭐니 막 그냥 구토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최악의 사고. 기름 유출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숫자만 123만 명을 넘어서는데요.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태안을 뒤덮은 원유가 조금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4,175kl의 원유를 제거하며 태안의 기적을 일궈냈죠. 기름 유출 사고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가 담겨있는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자원봉사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해양 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지어진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념관을 지키는 유성상 해설사. 7년 12월 7일 그 이후에는 그는 기름 유출 사고 당시 봉사활동을 총괄하며 태안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이 그 상병이가 다시 서해안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방제 작업 매뉴얼조차 없던 시절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온 힘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자기들이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눈앞에 있는 것을 하나씩 이제 그 방지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에 6개의 캠프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1층 1캠프에서는 우선 자원봉사자를 이제 모집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2 캠프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소정의 교육, 약간의 교육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아직 이제 방학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치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6캠프를 차려가지고 임시 아동센터를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기적을 일궈낸 이후에도 방제 활동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태안은 2년 만에 어종을 회복했고 우리나라 토종고래 상괭이도 10년 만에 태안을 찾았습니다. 태안이 생명을 푸는 바다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태안 주민들은 그때의 일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기름 유출 사고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하루하루 느끼고 있는데요. 순간의 사고가 불러온 거대한 재해. 그 오랜 고통은 해양 오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이쪽에서 나는 거 자체를 사람들이 먹질 않으려고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 진짜 저희들 이 태안 군민들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도 보면 배 어장을 해오는 걸 보면은 어장이 자꾸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뭐 종전처럼 그 사고 전보다 바다 사정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좀 이제 사고 당시보다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뭐 100% 좋아지기까지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바다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연을 훼손했고 환경을 파괴했고 생태계를 파괴한 장본인이거든요. 그것이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일순간에 터진 사건이 이것이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은 우리 모두가 져야 된다. 내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언제 보아도 아름다우며 마음의 안식을 심어주는 곳.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바다가 해양오염이라는 이름 아래 소리 없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물질이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각종 오염물질은 바다에 머물며 해저 환경이나 생물의 체내에 축적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에 주의가 필요하죠. 해양오염은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바다로 오염물질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수면 아래로 사라지게 되면 마치 해양오염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오염된 내지는 훼손된 경관을 보면서 살고 있는 그 공간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피해는 경제적 피해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양오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유류로 인한 오염을 들 수 있습니다. 유조선의 반파 혹은 선박 사고로 연료 등이 유출되며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죠. 농약, 공장 폐수, 방사성 물질과 같은 산업 활동으로 인해 생긴 오염물이 바다에 흘러들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연 해양 쓰레기입니다. 사람에 의해 버려져 바다를 표류하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 이것은 하나의 덫이 되어 해양 동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다 곳곳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항 제5부두에서 힘차게 출발하는 어느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망망대해로 배를 이끄는 해양환경공단의 이호재 선장. 무엇인가를 찾는 듯 망원경을 통해 바다를 살펴보더니 이내 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원장, 저 앞에 쓰레기 있습니다. 저 쓰레기 수거해서 가겠습니다. 선장의 무전이 끝나기 무섭게 갑판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가 시작된 겁니다. 월 평균을 하면은 우리가 성수기, 비성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수기라는 것은 장마철이나 태풍이나 국제적인 재난이 있을 때를 말하고 비성수기 때는 10월, 11월, 12월 겨울철에 비가 없을 때를 하는데 비가 없을 비성수기 때는 일일 순찰을 돌면서 한 500km에서 1톤 정도를 수거를 하고 성수기 때는 일일 3회 이상 출동을 하면서 3톤에서 10톤 정도 수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연간 14만 5천 톤 가량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의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해양 쓰레기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바다를 떠도는 부유 쓰레기의 경우 청항선을 활용해 수거하거나 수작업을 통해 회수해줘야 합니다. 작은 쓰레기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함인데요. 수거에도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국내외적으로 발생 원인은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육상에서 발생됐는데, 그러니까 육상에 적정하게 처리가 되면은, 관리가 되면은 해양으로 안 들어오는데,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강과 하천을 통해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육상기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상기인이라고 해서 어업이라든가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에서 발생하는
해상기인 쓰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기인 같은 경우에는 강과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 하구에서 바다로 들어오기 전에 주기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기작이 있는데 해양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바로 해양에 투기가 되기 때문에 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 쓰레기는 바다 어디든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죠.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제때 수거하지 못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물의 목숨을 위협하는 만큼 빠른 수거가 필요한데요. 이들은 쓰레기 포인트를 따라 이동하며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소자 역할을 해냅니다. 이들의 임무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방제 활동에도 힘쓰고 있죠. 오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유류 유출 사고에 대비해 방제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기름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름이 유출된 지점에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유해수기로 기름만 흡입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훈련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능숙히 대처할 수 있죠. 오일 펜스는 유류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치고 1차 오일 펜스 안쪽에 유류 유출 사고는 방금 투입된 유해수기로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흡착을 해서 문치 올리고 그 다음에 분산 작업을 해서 방제 작업을 종료하는 걸 하고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기름과 같은 오염물은 바다에 한 번 유입된 이상 빠르게 제거해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염물이 해류를 타고 퍼져나간다면 피해 범위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바다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오염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다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강 작업을 이래 하다 보면은 인위적인 발생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환경 오염이라는 것을 좀 고치를 시켜갖고 안 버려주시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해안의 길이가 1리에 이른다 하여 1리포라 이름 붙여진 이곳. 태안에 자리한 이 소박한 해안가도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마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주민들은 매일같이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손수 수거하고 있죠. 이렇게 하루에 수거되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대략 한 2톤에서 2톤 정도가 되는데요. 많게는 2톤, 2.5톤 정도, 적을 때는 1.7톤까지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약 한 2톤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 잡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해안 쓰레기가 최근 3년간 수거한 해양 쓰레기 중 69%를 차지할 만큼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씩 꼬박 3년을 해안가로 밀려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밀려드는 쓰레기와 마주하는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의 해양의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보면은 사실상 진짜 가슴이 아파요. 환경 오염에다 어족 자원이 고갈이 되고요. 그로 인한 그 연안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구를 잡아보면은 아구 뱃속에 페트병도 나와요. 그 정도로 그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어업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커다란 스티로폼도 그중 하나.
방치해두었다 또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육상에 보관해두었다 처리되죠. 잠깐 사이 트럭을 한가득 채운 쓰레기. 태안 일대에서 수거되는 해안 쓰레기 양이 연간 400톤에서 500톤에 이른다고 하니 하루에 이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는데요. 이 많은 해양 쓰레기가 육상에서 매립되거나 소각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바다를 위한 현명한 자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수거를 해나가는 방법과 어촌계 연안에 그 사시는 부분들이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하고요. 특히 양식장이라든지 어선에서 투기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오염의 아픔을 감당할 수 없기에 소리 없이 흘려보내는 바다의 눈물. 해양 쓰레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해양 오염 원인과 동시에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해양 쓰레기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쓰레기가 미국에서 발견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해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해류란 밀도 차이, 바람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합니다. 태평양의 쿠르시오, 대서양의 걸프 스트림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서로 합류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는 해류를 통해 바닷물은 전 세계를 순환합니다. 인하대학교의 한 해양연구센터에서는 해양 수치 모델링을 통해 해류를 예측하고 해양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제 해양 환경을 모사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수치 시뮬레이션은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이라든가 물리 역학적 방정식을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코드를 언어로 바꿔서 그 코드 언어를 갖고 이제 수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관측된 입력 자료를 수치 모델에 입력해주고 입력한 결과를 수치 모델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된 결과를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아, 이쪽에 물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물이 몰리고 어느 쪽으로 물의 흐름이 집중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향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진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만입니다. 핵심은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류를 예측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망망대해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일. 때문에 이들은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바다로 나가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하면 위성, 날씨 등 각종 자료를 획득해 오차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류 정보 제공이 해양 오염물 이동 예측의 신뢰도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생명체의 어떤 물질들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른바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염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저희들이 해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해류를 이해하려면은 관측만을 통해서 이해하기 너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수치 모델과 같이 연계해서 어떠한 해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에 따른 오염물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해류의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보이는 북서태평양 해류 시뮬레이션 화면에 답이 있습니다. 북서태평양 쪽의 해류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쿠로시오 난류가 이쪽 동쪽에, 그러니까 중국 동쪽에서 태평양 전체로 돌고 있는 해류가 중국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북동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북동하는 흐름이 올라와서 일부 큰 본류는 일본의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일부는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를 통해서 동해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로 유입된 게 동안난류로 해서 이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가 이 서해 쪽을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황해난류가 이쪽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류인 쿠로시오 해류 자체는 움직이는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그냥 직진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움직여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북쪽으로 지나서 태평양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돌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울타리도 없는 바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바닷물은 어디로든 이동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양 오염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양 오염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할 사안이라는 건데요. 최근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 바다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011년 일본 도호쿠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지진의 일이 몰아쳤고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이때 냉각 장치가 고장나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 물 125만여 톤을 저장 탱크에 모아뒀죠. 하지만 일본은 2년 후면 더 이상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에 어떤 물질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해양 방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의 일방적인 선택. 그들은 원전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에 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류 예정인 탱크 속 물도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표현하고 있죠. 오염수가 맞고요. 이제 소위 다운표 처리에서 처리수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ALP에서 알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정화기가 사실은 시운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지금 125만 톤, 2년 있으면 134만 톤. 지금 벌써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 분량이죠. 2년 기다리면 이제 700개 분량이 되죠. 그걸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처리를 하더라도 도쿄전력이 이제 그 수긍을 했죠. 70% 정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그것도 도쿄전력 발표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100배, 어떤 경우는 1000배 넘게 그대로 그냥 거쳐가기만 했죠. 공회전한 거죠. 성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량적인 문제 그리고 질적인 문제가 겹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정말로 정화된 방사능 오염수는 안전할까요?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알프스로 완벽한 정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200여 종의 방사성 물질 중 62종을 제거했다 밝혔을 뿐 나머지 핵종이 안전한 수준으로 정화됐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죠. 여전히 안전 기준치를 웃도는 고위험 방사성 물질도 존재합니다. 스트론튬 90. 바다로 방출될 경우 해양 생물체에 쌓이게 되고 그 수산물을 섭취하면 내부 피폭의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세슘 137은 핵분열 생성물로 방사선 노출 시 암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플루토늄은 체내 세포를 공격하며 폐암을 유발할 수 있죠.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중수소가 있습니다. 중수소는 방사선 안 나옵니다. 그런데 독극물이에요. 중수소를 작은 포유류, 생쥐 하면은 죽어요. 우리 인체에 당연히 해가 있겠죠. 근데 일본 정부가 전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대단한 오염수라는 겁니다. 특히 알프스로 삼중수소는 전혀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삼중수소의 분리,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경상국립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최근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소 동위원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며 삼중수소 분리의 실마리를 제시한 겁니다. 초극저온 중류법이라고 수소, 예를 들자면 수소와 중수소의 이러한 그 끓는 점 차이가 한 3도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러한 그 효율이 안 좋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대신에 다공성 물질을 이용을 해서 수소나 중수소 같은 이런 동위원소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제 연구 테마입니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자를 의미합니다. 수소의 경우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를 동위원소라 하는데 질량의 차이가 존재하죠. 이 중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질인데요. 일본의 다액종 제거 설비로도 제거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삼중수소가 축적된 수산물을 먹을 경우 내부 피폭의 가능성이 있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죠. 연구진은 삼중수소 분리를 위해 수소의 질량, 다공성 물질 이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다공성 물질이란 내부에 빈 공간이 있는 물질로 이를 잘 활용하면 질량의 차이가 존재하는 수소 동위원소를 분리할 수 있는데요. 나노 다공성 물질로 수소 동위원소 분리를 연구하는 이들은 확산 속도의 차이로 수소, 중수소, 그리고 삼중수소의 분리가 가능한 고효율의 다공성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다공성 물질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메커니즘 자체는요, 압력이나 온도를 조절을 하고 기공 사이즈가 기체 크기 정도로 작게 되면 특정 조건에서 양자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무거운 애가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고 가벼운 애가 천천히 지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굉장히 극저온의 특수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공성 물질에 수소나 중수소 같은 동위원소의 기체들을 흘려주면 거기에서 확산 차이를 만들어서 원하는 것만 빼내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연구진은 수소와 중수소가 혼합된 기체를 장비에 주입해 다공성 소재에 중수소를 흡착시키는 방법으로 중수소 분리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로 물질을 걸러내듯 다공성 소재의 구멍을 통해 가벼운 수소와 중수소를 분리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삼중수소의 분리도 가능하죠. 때문에 수소와 중수소로 먼저 테스트를 시행하는데요. 이 그래프가 중수소가 분리되고 있다는 증거죠. 분리 과정은 특정 온도에서 수소와 중수소가 혼합된 기체를 샘플 쪽으로 주입시켜 기체가 샘플 쪽으로 흡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시간 후 샘플에 흡착되지 않은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으로 만들어준 다음 온도를 극저온으로 낮춰줍니다. 그 다음 이 극저온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측정이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 일정한 승온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이에 따라 중수소와 수소가 샘플로부터 탈착되고 그 탈착 신호를 질량 분석기로부터 감지하게 되고 저희는 그 신호를 통해서 어떤 기체가 더 많이 흡착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실험 스케일을 키워 다공성 물질을 활용한 수소 동위원소 분리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체 상태의 수소 동위원소 분리 가능성을 검증한 것으로 방사능 오염수와 같은 액체 분리에 적용하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데요. 분명 삼중수소의 분리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일본은 알프스로 2차례 정화를 하면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이 국제기준치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는 추가로 희석해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치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의 총량은 줄지 않으므로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지 그 의견이 분분하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결정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의 선택을 지지하는 입장이죠. 반대로 중국의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일본이 주변국과 협의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비판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오염수 방류. 일본과 가장 인접국인 우리나라 역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방사능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걱정하는 겁니다. 독일 킬 대학 헬르몰츠 해양연구소에서는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 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태평양 일대로 멀리 퍼져나가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1조분의 1로 희석돼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죠. 중요한 건 일본이 후쿠시마 인근의 해류와 방사능 오염수의 정확한 데이터를 밝히지 않아 피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이동 중 방사능 오염수가 얼마나 희석될 것이며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해양에 축적돼 오염을 일으킬지 예측이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오염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에서 쌓여 있는 그 오염수들을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해양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빙 돌아서 서쪽으로 오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 쿠로시오에서 분지가 된 커런트가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면 오염된 물 정도의 그런 안 좋은 정도의 농도가 그대로 오진 않고요. 상당히 희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혹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혹시 오염수에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수산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해양 생태계에 축적돼 이를 섭취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죠. 오염수를 완벽히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분명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오염수에 노출된 생물들이 드넓은 바다를 누비다 포획돼 우리 식탁에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해류도 올 것이고요. 또 어류도 올 것이고 다 옵니다. 문제는 거기에 방사성 물질이 같이 딸려온다는 것이죠. 단지 양이 얼만큼 될 건지, 그게 6달 뒤일지 또는 6년 뒤일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많이 희석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희석되는 과정에서 증발하고 침전하는 게 있겠죠. 그걸 어떤 어류가 물고기가 섭취한 다음에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날 우리 저녁 밥상에 올라올 가능성이 이제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미루어 보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농도를 더욱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물통. 자세히 살펴보니 알 수 없는 글자와 숫자가 표기돼 있는데요.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는 이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각종 실험 도구로 가득한 이곳은 해양 방사능 분석실입니다. 장비 위에 종이를 얹고 그 위에 뿌리는 이 액체엔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액체는 복도를 가득 채운 물통에 들어있던 물입니다. 바로 해양 방사능 측정을 위해 채취해온 바닷물이죠. 우리나라에선 러시아가 동해에 방사선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양 방사능 분석이 시작됐는데요.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분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해에 투기된 해양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바다가 받는 영향을 판단하는 게 이 평가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러시아 정부에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저희들이 수행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따라서 방사능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과거에 발전소가 없던 시절과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이 상태에서 환경에서의 농도를 계속해서 주의 관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해양 방사능 조사를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세슘 137, 스트론튬 90,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4가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농도 분석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세슘 137의 농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염물을 걸러낸 해수에 세슘 137을 흡착할 수 있는 노란색 흡착제를 넣고 섞어주면 세슘과 시약이 결합하며 침전됩니다. 그 시간만 대략 반나절이 소요되죠. 세슘 137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으로 가장 많이 배출된 핵종인 만큼 일본의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 해양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그 농도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연구진은 바닷물을 포함해 해저 토양, 어패류 등 다양한 시료를 제작해 농도 분석에 활용합니다. 세슘 137이라는 게 이제 핵 분열 과정에서 발전소 같이 이렇게 있는 곳에 핵 분열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생성이 되고 이제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세슘 137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주로 분석을 하는 핵종이 세슘 137이라는 물질입니다. 세슘 137의 농도 분석은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합니다. 화면에 가장 높게 치솟은 피크 부분을 농도로 환산해 분석 결과를 만들죠. 지난해 한반도 해역의 평균 세슘 농도는 킬로그램당 1.38mg. 특히 방사능 농도 검사가 시작된 이래 세슘 농도는 1에서 2mg/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수산물의 경우 세슘 137이 10만 mg/를 미만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우리 해역은 세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발표한 이상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바닷물 방사능 측정 주기를 앞당기며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죠. 4월 13일 날 일본이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그로부터 2년 정도 소요되는 시간 동안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방류 시점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 배경준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류 이전의 농도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야지 방류 이후에 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개 지점에서 해수 방사능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빈도수나 아니면 필요하면 정점을 좀 추가해서 그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국내 해수에서의 방사능 농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조사를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유출되는 방사능의 양이 미량이라 할지라도 3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방류되는 만큼 해양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생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는 바다. 만약 원전 오염수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그 모습을 오랫동안 마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견된 바다의 눈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바다가 짊어질 거대한 짐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상보관이죠.
자국 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체르노빌 어찌됐든 간에 자국 내에서 처리해서 그리고 부지 내에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금이 가긴 했지만 다시 또 씌웠거든요. 부지 내에서 자국 내에서 했습니다. 땅이 없다고요? 아니요. 땅 많아요. 지금 1000개가 넘는 저장 탱크 있지 않습니까? 저장용기요. 2배, 3배로 할 수 있는 땅이 엄연히 존재하고요. 한 번 바다에 나간 것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뭐 그게 실제 들어간 것들이 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버린 게 흘러가서 딴 데로 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몇 년을 지나서 다시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그냥 그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양 쪽으로 오염물질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이 육지에서 우리가 인간 활동 속에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면서 막아야 되고 오염물질의 확산과 그것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면 이 바다의 오염을 점점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오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 우리가 이를 좌시할 수 없는 건 해양 오염은 분명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오염으로 병들어가는 동물과 생태계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 바다는 우리가 후세에 남겨줘야 할 인류의 자산이자 생명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다. 이제 우리가 바다의 눈물을 닦아줄 차례가 아닐까요?